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서치팀 김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금 투자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직장 근로자분도 계실 거고, 뭐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그 키움 전사님들 계실 텐데, 이 연금 시장이 왜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연금은 국민연금 말고 사적연금을 뜻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ETF로 잘 노후 자산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정보들 유튜브 가면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또 이게 또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연금 ETF 투자 백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리포트를 쭉 보니까 네. 퇴직연금 얘기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 투자라는 게 뭐 물론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퇴직연금이라는 이제 개인연금에서 저희가 사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노후보장 2, 3층에 있는 이제 연금 제도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니까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점으로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아니요, 초고령 사회인지는 몰랐어요. 그게 저희가 전체 인구에서 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저희가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다 이렇게 나누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2024년에 이 표를 보시면은 20%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면서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네. 그때 안 태어났었었죠. 그럼요. 저 구예요, 구. 저보다 네. 근데 작년 연간으로는 네. 혹시 몇만 명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한 60만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4만 명이 되면서 거의 이제 4분의 1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인구는 빨리 많이 사는데 문제는 은퇴는 또 되게 빨리 하는 거죠. 그건 또 빨라졌어요. 네, 이제 100세 시대까지 되면서 이제 많이 인구수는 오래오래 수명 연장됐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직장인 가입자들한테 물어보면 언제쯤 은퇴하실 것 같냐, 언제 퇴직할 것 같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한 55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좀 그건 근데 앞당겨졌죠. 희망사항인 거죠? 아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평균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고 보통 이제 55세에서 60년 정년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다 정년의 기준이 있고 또 요즘 임금 피크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55세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잖아요. 국민연금을. 그러면 공백기가 뭐 60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의 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거고 55세라고 하면은 약 10년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우리가 월 평균으로 수령액이 연금을 한 개라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 65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적정 노후생활비가 192만 원이고 65만 원 너무 적은데. 너무 적죠. 예. 그래서 이 적정 생활비 괴리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자체도 늦게 받다 보니까 연금 소득 공백기에 또 이제 너무나 많이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그 적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후 자금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준비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퇴직연금이 왜 필요하고 왜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지 뭐 국민연금 고민도 많이 하시죠. 뭐 고갈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쪽으로 이제 잘 해두면 잘 알아두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도 있고 이거 네. 어떻게 더 굴려볼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 미국이랑 수익률 격차가 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었을 때,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DB/DC, IRP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DB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좀 굴려주는 거고, 그렇죠. DC는 이제 직장 가입자 근로자들이나 뭐 자영업자들 스스로 이제 좀 굴릴 수 있는 계좌고, 여기 플러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추가로 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 네. 합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좀 원리금 보장형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아. 이 퇴직연금 운용 방법별로 적립금 추이를 보면은 약 17%만이 이제 뭐 ETF나 펀드, 리츠 같이 이렇게 좀 수익성 상품이고 나머지 한 대부분은 거의 예금성 자산에 지금 방치되어 그래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보면 장기 수익률이 5년 평균 한 2%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이 한 7, 8%는 연에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대부분이 자국 주식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미국이 한 저희 10년 동안 계속 증시가 올해를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우상했기 때문에 자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 때문에 보면은 미국에는 연금 밀리어네어라는 별명 이런 표현이 빈번히 쓰일 만큼 예. 연금으로 받는 연금 혜택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최근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자 하는 거 양당 거의 공통의 주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살려야 수익성 자산에 퇴직연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 증시에 하더라도 이제 수익성이 좋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퇴직연금 외에도 또 하나의 사적연금으로 저희가 은퇴자금 마련할 수 있는 제도는 그 ISA나 이제 개인연금이 있죠. 네, 저희가 3대 절세 계좌라고 하는 게 IRP, 연금저축, ISA 이렇게 세 개로 부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퇴직연금 DCIRP 같은 경우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대상인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돈이 있으면 넣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ISA라고 요것도 별도의 요거는 이제 은퇴 자산 마련보다는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목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좌인데 요거는 이제 19세 이상 가입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은퇴 자금 마련해서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IRP 퇴직연금 혹은 이제 DB를 DC로 좀 전환하시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라고 부르는 개인연금에 투자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세 가지 ISA, 연금저축, IRP 뭐 이렇게 나눠 주셨고요.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돈을 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미국 같은 뭔가 좀 더 주식 시장에도 뭐 ETF에도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ETF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ETF 투자의 어떤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 ETF에 대한 장점 요즘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ETF 시장이 지금 200조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운용자산 규모로. 많이들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연금 안에서 투자했을 때의 이점도 굉장히 크죠. 저희가 오늘 연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연금 안에서 왜 ETF를 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ETF가 가진 다양한 이점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ETF 자체의 어떤 장점이랑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펀드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보다 ETF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또 지금 이제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죠. 그
개별 주식 투자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ETF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황금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금에 투자했을 때 그 펀드가 어떤 자산,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 사실은 실시간 체크가 어렵죠. 맞아요. 네. 운용 뭐 투자 그 보고서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ETF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이 PDF 공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연금 계좌 안에서도 ETF를 투자하면은 또 똑같이 그런 일반 증권 계좌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같은 이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또 하나 장점은 이 증권 매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파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혜택, 세액공제 혜택과 세제 혜택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정부가 연금계좌 안에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이런 혜택을 주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후 지금 100년 우리는 100세까지 살 건데 국민연금은 만으로 의지하기에는 굉장히 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나 어떤 적립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 사적연금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노후소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바로 이런 세액공제, 뭐 연말정산 혜택, 맞아요. 뭐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었었어요. 세액공제 혜택부터 보면은 연금저축이나 뭐 IRP 계좌 합산 시 납입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게 좀 총급여를 기준으로 요율은 좀 달라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면은 전체 적립금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예. 그 이상이면은 13.2% 정도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해놓으시면 이제 연말정산 근로자 같은 분은 이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연말정산 때 일부 자금을 돌려받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가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어떤 이제 저축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좀 매매 위주로 많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저축의 목적이다 하면은 저희 연금계좌 안에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세 혜택이죠. 네. 가령 저희가 일반 계좌에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예를 들면은 뭐 T사의 S&P 500 ETF 뭐 코덱스 뭐 다 많죠. 얘기했죠. S&P 500 ETF 이런 거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매매 차익과 분배금 대에서 모두 15.4% 배당 소득세라는 명목하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연금 계좌에서는 이런 거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좀 저율과세나 과세 이연 효과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연금에서 ETF 투자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법이 좀 개편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연금 계좌 안에서의 과세 이연과 뭐 절세 혜택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는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담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네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이 분배금에 대해서 미리 좀 내줬어요. 대신 내줬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나라에서 이거를 막 이제 뜯어보다 보니 조금 너무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요거를 좀 변경 적용하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받는 그 분배금에 대해서는 요 변경된 혜택이 좀 적용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채권 ETF를 투자했을 때 받는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요즘에 커버드콜 ETF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그런 분배금에 대해서는 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IS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좀 빠르게 해소하고자 우리가 조금 7월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시 갚아주는 크레딧 제도라는 그 해결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DCIRP 이쪽 연금계좌 쪽 퇴직연금 계좌 쪽은 아직 좀 너무 복잡한
얽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올해 이 퇴직연금을 수령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올해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아직 나는 뭐 은퇴하고 저축할 시간이 뭐 10년 이상 남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좀 세법이 다시 개편됐고 보강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금계좌 안에서 ETF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여전히 이 세액공제 혜택은 남아 있고 또 기타 ETF 뭐 채권이나 뭐 커버드콜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또 이거 적용이 안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주식 배당형 ETF 투자도 하지만 뭐 나스닥 투자 이런 건 사실 배당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수익 보고 캐피탈 게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유리한 점들이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이 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받으신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빼고 나서면 지금 뭐 연금, 퇴직연금을 활용한 ETF 투자 사실 제 투자 성향에 따르면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원칙적으로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테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연금에서 ETF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하시면 좀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어떤 ETF를 투자할 수 있는지 이 투자 가능한 ETF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거 장기적으로 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장기 저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 상품을 막 너무 막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파생 상품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투자가 좀 제한되고요. 위험 자산 투자 비중도 제한이 좀 있어요. 저희가 주식 관련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땡땡 뭐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 자산이 50% 초과하죠. 전체 그러네요. ETF 자산 구성에. 그럼 이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ETF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없구나. 네, 나머지 30%는 뭐 채권형 아니면 뭐 금리형 이런 이제 기타 상품들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뭐 ISA, IRP, 개인연금 다 조금씩 달라요. 그 표로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일반 주식 계좌는 ETF 다 전체 ETF 투자 가능하죠. 근데 ISA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 상장 ETF는 안 되고 나머지 전체 다 가능해요. ISA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인버스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돈 마련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은퇴자금 마련보다는 근데 이제 은퇴자금 마련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 또 당연하겠지만 이게 해외 상장 ETF도 안 돼요. 국내 상장된 ETF로만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그 퇴직연금까지 또 내려가면은 요거는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제한적인 부분들이 퇴직연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ISA 계좌는 조금 더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퇴직연금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IRP 계좌 이런 거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70%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위험 자산은 또 70%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눠가면 좀 더 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투자 원칙을 좀 세워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겠죠.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유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표 지수별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좀 정리해봤어요. 나스닥 1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몇 %일까요? 15년이요? 네. 15년의 연평균 수익률 한 5%? 17%. 연평균 17%요? 네, 나스닥 많이 올랐었죠. 그쵸? 그리고 S&P는 한 12% 나오고요. 코스피는 2.4%입니다. 이게 200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했을 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연금 안에 투자한다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지역 간, 섹터 간 자산 배분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사랑하지만
또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고 그래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복리 효과도 같이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인출하거나 좀 빼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연금 수령 시기까지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투자 성향이나 은퇴 기간 남은 것을 좀 고려해서 좀 자산 배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앵커님은 2030이시고 네, 맞아요. 뭐 4050 그다음에 은퇴 가까이 5060 세대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이 생애 주기별로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오, 좋을지 좋은데요?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 저희 그 리서치센터의 자산 배분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네. 이 비중을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 연금 성장기, 성숙기, 인출기, 뭐 말 그대로 2030, 4050, 5060이라고 나왔을 때 예.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기타 자산의 어떤 자산 배분이 좀 달라져야겠죠. 쉽게 말해서는 뭐 좀 연금 성장기 초반기에는 주식의 비중을 늘렸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좀 늘리는 그런 생애주기별 투자법이고요. 주식 안에서도 국내 주식, 뭐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채권 안에서도 국내외 해외 채권을 좀 나눠서 저희가 비중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그런 투자 시기에 맞춰서 그 자산 배분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어떤 ETF를 좀 넣으면 좋을지 추천 리스트를 저희가 좋아요. 예시로 보고서에 추천 좀 리스트. 해놨어요. 저희가 요거를 엄청 저희 많네요. 다 하진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좀 예. 골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건 예시로 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기타에서 우리가 좀 취사 선택해서 골라도 되고 너무 어렵고 고르기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맨 밑에 자산 배분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이 TDF 채권 혼합형 ETF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요거는 TD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 채권을 저희가 분산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요거를 자동적으로 저희 은퇴 시기 남은 은퇴 시기에 맞춰서 좀 자동으로 좀 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동 조절해 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 TDF ETF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은퇴 예상 시기가 같이 이 티커 플레임에 나와 있어요. 뭐 TDF 2055 2055년까지 이제 은퇴를 예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담으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준다. 그 연도마다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연도마다 또 빈티지라고 하는데 그 빈티지가 신기하다. 좀 다 나눠져 있고 가장 높은 빈티지 2080도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신 이제 해주는 네. 거죠. 2080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4050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산 형성하면서 또 자녀 교육비, 주택 자금 이렇게 큰 지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장도 해야 되고 대신에 조금 2030 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굴려야겠죠. 그래서 주식은 한 55%, 채권 30% 정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자산 배분이고요. 그 안에서 또 투자하면 좋을 상품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표를 좀 보시는 방법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류에 주식, 뭐 채권, 기타 있고 네. 그다음에 더 자세한 분류 이제 지역별 투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티커 그다음에 ETF 명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보수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같은 S&P 500이 투자하는 ETF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보수도 좀 더 낮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럼요. 것도 같이 네.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 비중 한도라고 되어 있는 게 퇴직연금 계좌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자산 비중 한도가 있다 보니까 요 ETF는 몇 %까지 할 수 있는 ETF인지 요거를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표시를 했고요. 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식형 위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70%까지 할 수 있고 대신에 뭐 이런 통한채, 국고채 같은 채권형은 100%까지 담으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월배당 유무라고 해서 요거는 ETF도 분배금 주잖아요. 근데 월간으로 분배금을 주면 5 표시를 동그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근데 요거에서 퇴직 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월배당이 나오면 그 연금 계좌 안에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출기입니다. 인출기는 이제 언제든지 또 연금을 뺄 수도 있는 그런 그쵸.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이제 현금성 자산도 같이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월배당 유무에 좀 동그란 표시가 많이 그러네요. 되어 있죠. 아. 최대한 좀 월배당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이게 머니마켓 펀드 ETF라던가 뭐 이렇게 좀
현금성 자산, 금리형 자산까지 좀 더 많이 이 리스트에 포함했고요.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ETF 투자 전략이란 탭 안에 좀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어서 예. 요거 같이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도 그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뤄보면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언제까지 다니지?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쵸.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잘 관리해야 될지 생각 못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연금을 따로 안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계좌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저희 나이 또래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살다가 뭐 먹고 살다가 뭐 열심히 놀고 그러면 되는 거지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확실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내 투자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ETF를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시기마다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비중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넣어드렸고요. 그 안에서 운용할 만한 투자할 만한 ETF도 쫙 리스트를 뽑아드렸으니까 ETF 투자백서 링크 지금 올라갔습니다. 연금 ETF 투자백서라는 우리 김진영 연구원의 리포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